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입니다. 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기후변화와 남북협력 대응입니다. 총 목차는 기후위기의 현재 현황,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그리고 이제 현재 북한의 기후위기 현황과 대응 노력,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실감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그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와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현재 1960년부터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제가 잠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잠깐 5.4%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2021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4.9% 이상 리바운드 됐고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 이전 대비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가 1.1도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2100년까지 2도를 높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기후위기, 글로벌 기후위기 등이 있는데 1.5도도 지금 조만간 이제 넘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보험회사, 재보험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연재해별 전세계 빈도를 보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제 뭐 산불이라든지 그 가뭄, extreme weather, 홍수 이런 모든 그래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고 심심치 않게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겪고 있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도 폭염, 홍수, 가뭄 이게 거의 이제 기록적인 데이터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재해경감 전략 기구가 있습니다. UNDRR이라고 거기서는 20년간 자연재해가 약 2배 정도 증가가 했고 그거의 가장 큰 부분이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 지난 20년간 100만 명 이상이 숨졌다. 그리고 2030년에는 하루에 거의 1.5건꼴로 기후재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간 매년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기후변화를 여쭤보시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기후 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198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데이터와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시면 급격하게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 거의 100%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삶이 더욱 척박해질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상기후나 기상 재난 이변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적응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UNDRR이 발표하고 있는 기후 대응과 재난 위험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러한 추세는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상 기후의 빈도수는 많아지고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100년 평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100년 평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기록 자체가 맞지 않는 그래서 이런 이상 기후가 지금은 뉴 노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는 IPCC라고 이제 글로벌에서 이 문제,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는 브레인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기상학, 물리학, 천문학, 대기학, 경제학, 법학자들 2,000명에 3,000명 정도가 글로벌의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지구의 상태는 어떻고 우리는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가 IPCC입니다. 이제 IPCC가 5, 6년에 한 번씩 그 지금 현재 지구의 그 상황을 발표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2018년에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에서 2도씩 상승할 경우 가장 더운 낮과 추운 밤의 평균 온도 변화 비교라든지 그리고 그 1.5도와 2도 상승에 따라서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IPCC가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평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라든지 실제로 이 평가 보고서는 글로벌에는 리더들한테 보내는 정책 보고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도씨 이상 전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2040년에 1.5도씨를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5차 평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2050년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5도를 돌파하는 그 횟수가 그 연도가 10년 이상 앞당겨진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업화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한 25% 정도를 그 바다가 흡수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바다가 흡수하는 양이 적어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들이 훼손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있는 흡수원이라고 하는 산림과 바다가 원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온실가스 기체는 계속적으로 더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8월에 나왔던 이제 6차 평가 보고서 보면은 AR6 때는 그 AR5 때랑은 좀 다르게 그 평균 온도에 대해서 이제 1.1도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2040년까지 2040년쯤에 1.5도를 돌파할 것 같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결국 1.5도가 2040년에 넘을 것 같으니 이거를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그 넷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거를 2050년까지 해야 된다는 몇 가지 이제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서 그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 1.5도씨를 돌파할 것이 10년 정도 앞당겨졌고 21세기 안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 원래는 지구 글로벌에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그런 그 글로벌의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회의체가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미만으로 하자는 거였고 1.5도 목표는 뒤에 설명드릴 파리 협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인류는 1.5도 목표, 2도 목표 달성도 다 지금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지금 당장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넷제로, 그러니까 배출량하고 흡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를 할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을 실패한 것, 그리고 자연재해 및 극단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 결과적으로 다 환경 피해, 기후변화 대응 피해가 향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인류에게 닥친 10대 리스크에 항상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GDP의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거기에 맞는 행동은 따르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은 10대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지금 당장 행동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는 너무 이 행동을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상기후나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더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생물다양성, 손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겪는 IMF라든지 그런 리세션에 비하면 기후변화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류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하는 기후변화 문제보다 더 큰 리스크는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다.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과 기후 대응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지금 봐야 되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CC는 이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계를 좀 정리하면서 어쨌든 인류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더 나기도 어렵겠지만 현재의 기후재난을 극복하면서 뭔가 적응을 하려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목표를 잡고 이거를 보전하려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감소를 막는 자연 기반 해법도 동시에 가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그 인류의 공멸을 막고 인류가 그나마 좀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2년 동안 2, 3년에 걸쳐서 겪었던 코비드 19도 결국은 인류가 지구에 행해왔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나비 효과가 일으키는 기후변화가 한 원인이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되는데 건강이나 질병상의 위기로 그런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얘기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기후변화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만 좀 바라봤는데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감소를 막기 위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 기반의 해법을 활용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 대응과 동시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 동시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기반의 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복원해서 결과적으로 기후 문제에도 대응을 하고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탄소 흡수 방안입니다.
실제로 산림 벌채, 우리 허파라고 하고 하는 이제 아마존의 산림 벌채를 막고 산림을 복원하고 그런 기존에 이제 벌채하는 그런 관행들을 계산한다면 그거는 그 보호하고 새로 조림하고 그런 활동만으로도 흡수원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약 15억 대의 자동차 운행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흡수원을 이제 갯벌이라든지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이런 활동들이 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감안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기후대응과 생물 다양성은 별개의 이슈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이제 우리가 사회문제를 기후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아까 말씀드렸는 넷제로가 탄소 중립이고,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홍수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뭐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나거나 했을 때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람들을 미리 이제 알람 경보나 그거를 알려주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적응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범람이 계속되는 지역에 이제 인프라를 다시 새로 구축해서 그거의 리스크를 막는 것, 그런 활동들이 다 적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결과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하고, 그런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짤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하면서, 그러니까 환경 건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뭐 기후 대응, 생물 다양성, 뭐 사막화 방지 다 따로따로 논의가 되던 것들이 지금은 다 같이 고민하면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 많이 들었던 ESG도 이런 기후변화의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이슈입니다. ESG에 대한 논의가 최근의 논의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2006년 후반부터에서도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거를 가져오게 된 이제 결과를 분석해 보니 1970년부터 2020년대까지 그 생물 다양성,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평균 개체수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농도가 325ppm에서 415ppm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은 현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결과적으로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려면 몇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의 가치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시민, 뭐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다 살펴야 되는, 그리고 그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있다면 그 환경 파괴를 외부화가 뭐 당연히 주어진 뭐 하늘, 공기, 땅 뭐 이런 거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적으로 피해를 미쳤다면 그 피해까지 다 손실을 내부화해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뭐 파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 활동이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럼 기업이 돈은 버는 거, 돈은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실제로 기업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라든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업 역시 어렵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ESG 관점에서 기업들도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 역시 기업도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블랙락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회장도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가 결국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회사에만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ESG도 지금 다시 급부상하고 있고, 실제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 초반에 했다가 유행처럼 나타나다 사그러질 것 같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건 왜냐? 지금 현재 기후변화 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뭐 각 기업들이 2년 벌써 유행처럼 시작된 게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정도 됐고, 그 사이에 기업들은 우리의 사업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 환경 피해 비용을 내재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업 주주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업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논의는 실제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라고 해서 이제 리우 선언, 1992년에 했던 얼스 서밋이 최초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협약 3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논의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산림 사막화 방지를 논의하는 산림 사막화 방지 협약, 이렇게 3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매년 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채택은 리우 환경회의에 맞춰서 9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실 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교토정서, 그리고 파리협약. 1997년에 됐던 교토정서와 2015년에 진행했던 파리협약, 이 2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1992년도에 채택이 돼서 오랫동안 그 글로벌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현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준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협약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했던, 글로벌에서 중요했던 회의 2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SDG라고 얘기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게 유엔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MDG라고 해서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200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뭐 빈곤 퇴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했었고, 그 이후에 2015년부터 2015년에 SDG가 채택되면서 2030년까지 이 17개 목표를 달성해보자 라고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역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파리협약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를 해서 원래는 2100년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원래 목표였으나 파리협약 때 1.5도씨까지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자라는 문구가 추가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소위 말해서 이제 신흥개도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구수는 많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의 동참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선진국에게만 의무 감축의 의무를 부여하던 교토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약은 유엔 협약 당사국 195개가 모두 참여해서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이렇습니다. 교토정서는 감축 대상이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교토정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매우 잘 살았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배출한 것들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너희가 먼저 줄여! 라고 해서 탑다운으로 목표를 주고 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소련, 일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교토우정선에 다 탈퇴를 하고 했습니다. 이유 빼놓고 다 탈퇴를 해서 결과적으로 교토우정선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새로운 기후 대응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해서 오랜 논의 기간을 거쳐서 진행된 게 2015년에 만들어진 파리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토우정선 당시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었을까요? 개도국이었을까요? 우리는 개도국이었습니다. 교토우정선 당시에는 개도국의 지위에서 딱히 이제 줄여야 돼. 우리도 항상 한참 그때 이제 성장을 논의하고 있었던 단계였고, 그래서 성장은 곧 경제 성장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쓴다는 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장 국가의 탑 프라이어리티였으나 이제 파리 협약이 되고 나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할 거 없이 다 노력해야 돼. 라는 게 교토우정선과 파리협정의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러면 파리협정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교토우정선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탈퇴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파리협약은 195개의 당사국들이 다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하면서 어쨌든 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제한하면서 2도씨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몇 가지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그게 5년에 한 번씩 모든 당사국들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가 스스로 내가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NDC를 5년에 한 번씩 제출을 해야 되고 그 5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목표치는 무조건 상향이 원칙이다. 다시 후퇴는 없다. 그리고 이 5년에 한 번씩 제출된 목표치를 다 취합해서 현재 글로벌의 국가 대응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지구 평균 기온 온도 제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체크해 보겠다. 결과적으로 모든 선진국 개도국이 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출하고 그 목표를 제출하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목표를 5년에 한 번씩 제출된 목표를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게 1.5도나 2도씨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이 파리협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는 어쨌든 개도국, 선진국 상관없이 다 해야 되니까 바빠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해야 될 노력들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줄이겠다 뭐 이런 목표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채택이 된 글로벌의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SDG 채택과 기후변화 파리협약 체제 채택. 근데 이제 기후변화는 교토우정선에서 파리협정을 넘으면서 교토우정선 선진국 대상으로만 했던 거가 있는데 파리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이 다 참여하는 거. 지속가능 발전 부분에서 봤을 때 2000년 이전에 말씀드렸던 새천년 개발 목표 이거는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는 국가, 개도국이나 선진국도 할 거 없이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공동체의 협력과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 논의된 그 글로벌의 두 가지 큰 협약의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 한다. 이거는 뭐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라 모든 국가 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파리 협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체제로 가되 이 새로운 체제는 저탄소 사회이고 또 지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왜 전환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다 같이 노력하는 그 공통의 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는 원칙하에 기후변화 대응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은 common, 공통의 but 그러나 차별화된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올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본인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굉장히 많았죠. 미국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개도국들은 인구도 많지만 인구수 대비 개도국들, 최근 개도국들이 배출하는 배출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선진국들이 배출한 양으로 이제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대기권에 머물고 있는 그 온실가스가 한 200년 이상 머물잖아요. 그게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를 가져오고 기후 재난을 가져오는데 그 기후 재난의 가장 피해 당사자들은 개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이 차별화된 책임에서는 그 기술을 지원하거나 재원을 지원하는 것들은 선진국들이 더 나서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차별화된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거는 파리협정의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리협약이 2015년에 체결이 되면서 그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문구가 있죠. 1.5도 달성을 1.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죠? 1.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IPCC에 의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2018년에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거는 다 파리 협약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 협약에서 언급된 1.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봤을 때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글로벌 순 배출량을 45% 정도 줄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량과 흡수량을 배출량 마이너스 흡수량 그러니까 흡수 뺐을 때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금융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게 여전히 많은 화석연료 부분에서 금융적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 기존의 체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화석연료의 페이지아웃, 철폐, 금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 기반자들 대상으로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도 특별보고서가 2018년에 나온 이후에 전 세계에서는 그래 우리도 그럼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 노력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2050 넷제로,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리티, 클라이밋 뉴트럴리티 같이 넷제로, 탄소 중립, 기후 중립 이런 단어들이 2018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에 있는 전 세계 리더들이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런 나라를 이해해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탄소 중립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다 발생이 되죠. 산업 부분에서 이제 공장을 돌리면 나오고 에너지를 쓰면 냉난방을 통해 쓰면 그리고 가축을 키우거나 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폐기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흡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양, 산림, 흡수원,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 이런 등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이 100을 흡수할 수 있게끔 흡수원도 동시에 늘려야 되는 우리는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이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동시에 늘려서 결과적으로 배출량, 정량적으로, 경유학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넷제로입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 뭐냐, 넷제로가 뭐냐, 이렇게 요즘에 많이들 얘기가 하는데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왜 나왔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파리협약에서 1.5도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1.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글로벌이 넷제로를 달성해야지만 2100년, 2050년 이제 1.5도를 제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글로벌이 무슨 상황에
발생할지 모르는 지구 표면 온도 2도씨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이게 에미션, 수도국 그 욕조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건데요. 그 에미션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모든 인간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나옵니다. 감축 활동을 하면은 일부가 줄어들겠지만 인간이 살아있고 숨쉬고 공장을 돌리고 뭘 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0이 나오는 걸 노력을 해서 70, 60 정도 수준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도꼭지로 꼭 잠글 수는 없어요. 그럼 인류가 다 멸망했을 때만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죠. 그럼 결국 이 욕조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는 이 흡수, 우리가 마개를 빼죠. 마개를 빼는 건 결과적으로 흡수원을 늘린다는 의미인데요. 그 흡수원을 늘리는 그런 활동이 결국은 이 마개를 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개를 뺄 때 물이 확 빠지죠. 그런 흡수 능력들을 지구가 가지고 있는 흡수 능력들의 역량들을 더 키우는 작업들이 이 1.5도 보고서 파리 협약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이 더 가치 있고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중요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협약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이 흡수원에 대한 생각들, 흡수원을 다루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시면 글로벌 유전 국가들은 워낙 많이 하고 미국, 캐나다 이런 순으로 중국 순으로 배출량들이 있고요. 우리는 약 1인당 12.7톤 수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0년, 2022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거 왜냐? 우리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메인 산업들이 제조업 베이스로 그 제조업 베이스들이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산업들입니다. 뭐를 들 수 있죠? 포스코, 철강화, 그리고 정유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또 조선,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를 세계 10위 안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글로벌 산업체들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다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이나 관광이나 이런 산업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그 무역을 하는 제조업의 모든 산업 기반들이 그 온실가스 다배출이다 보니 그 배출량, 국내에서 배출량 하는 부분들은 월등히 글로벌에서 n분의 저희의 인구 수를 나눴을 때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어떤 의미냐? 현재는 13톤 정도 되는 1인당 배출량을 3톤에서 4톤 정도 수준으로 줄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를 얘기할 때 이게 단순히 기업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동참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했을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기후 대응하는 좋은 일인데 막상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들을 없애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이런 과정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들을 헤쳐나가고 그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많은 그 불평등과 불만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게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이런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비용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대화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어떠냐? 최빈국답게 우리가 아까 12.7톤에 비해서 북한의 배출량은 1.2톤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최빈국 수준 정도고요. 그리고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현재 보시면 1.5톤 수준이고
흡수원 부분을 봤을 때 2016년 기준으로 국토에 이제 북한 국토의 한 40% 이상이 산림이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고난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1990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미 4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북한 차원에서도 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교 중에 하나로 조림을 언급합니다. 이건 다시 우리가 흡수원 차원에서 놀려야겠다는 걸 알고 결과적으로 이게 벌목으로 인해서 기후 재난에 있어서 더 취약한 부분을 리더가 알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표.